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하나씩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이종근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을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통 행보 강화. 안정성 결론 빠진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 민주당 또 체포한 딜레마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평론가님 특히 눈길 사로잡는 그런 헤드라인 있으셨나요? 저는 후쿠시마 시찰단도 눈길을 끌었고요. 또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려동물과의 어떤 인연 이런 것도 이 화제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려 인구가 벌써 1,0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또는 반려인들과 어떤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려동물 사랑 익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소통 강화 행보입니다. 최근 들어 지지율 반등에 성공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사진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그런 중요 행보들 가운데서 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사진들을 수록했는데 평론가님 어떤 네. 사진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 중에 벌어졌던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대통령이 있었던 현장의 사진들이 다 올려져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보스 회담이라든지 또는 나토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유엔 총회라든지 이렇게 외국에 순방했을 때 외국 정상들과의 교류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와대 연무관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반려동물들과 함께 있는 모습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찬장에서의 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부르는 장면 네. 이런 장면들이 함께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는데 국민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함께 만들어 나갈 길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1주년을 기념을 해서 115장의 사진집을 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15장이나 되면 꽤 많은 분량인데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평론가님은 좀 인상적인 사진 있으셨나요? 예,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의전, 행사장 해서 그렇죠. 이렇게 엄숙하게 표정 짓는 사진들이 많지만 백악관 사진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혼자서 거울 앞에서 우스꽝 그런 표정을 짓는데 네. 그걸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사진가가 보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일상이 있구나. 이런 걸 일깨워 주거든요. 네. 저는 이번 사진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을 보려고 사진
직접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근데 MZ 세대 그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이 사진첩의 표지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대통령의 얼굴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오지만 이 MZ 세대들의 얼굴들 자연스럽게 환호하고 웃고 그리고 그 현장을 아주 그 소통 있게 소통을 네.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굉장히 편안한 자리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은 사진첩을 아마 한번 또 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사실 지난 주말 왜 정말 인기 프로그램이죠. SBS TV 동물농장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고 네. 또 꾸준하게 많은 시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정말 깜짝 출연을 했는데 친근한 모습 많이 나왔어요. 일단 뭐 이 출연을 놓고 찬반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친숙한 모습이 출연한 건 맞더라고요. 네, 그렇죠. TV 동물농장에서 한 코너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 코너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혹은 그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동물들은 사실 자신의 어떤 본능을 굉장히 억제하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사회 또는 인간들과 다시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윤 대통령이 세롬이라고 해서 맹인 안내견을 입양을 했거든요. 그 세롬이를 와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코너였어요. 그 현장에서 사실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7마리의 그러니까 반려묘가 3마리, 그 다음에 반려견이 4마리, 이 7마리의 개들과 이 대통령 부부가 어울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아지들이 달려오자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고 그 개들이 그 윤 대통령의 몸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큰 침대에 윤 대통령이 누워있으면 거기에 함께 자려고 그 팔베기를 하는 팔베개에 들어오는 그런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윤 대통령과 이런 반려동물들의 소통이 있었는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역력히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네. 이런 모습들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이 깜짝 등장을 두고서 시청자 게시판이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뭐 찬반이 아주 뜨거웠어요. 반대로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홍보 프로그램이냐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선전 활동에 쓰여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도 이어졌고 여기에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는 예능은 예능일 뿐이다 라든지 혹은 이재명 당대표가 시장 시절에 행복이라는 이름의 이 반려동물과의 사연을 소개한 적도 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군요. 이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예능 출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정치적 민폐다라는 측과 예능은 예능일 뿐 이런 입장으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밝히면 이 TV 동물농장 저도 굉장히 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단순히 예능만으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도 많아요. 유기견들의 어떤 그런 현장을 아주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또는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죠. 보통 개들을 이렇게 양산해내는 마치 공장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고발하는 어떤 내용도 있다든지 굉장히 공익적인 어떤 내용도 많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출연한 그런 그 코너가 어느 정도는 좀 공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그 반려동물들의 여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 코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견이라든지 뭐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들이 은퇴를 했을 때 보다 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이 수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그런 그 병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입법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순 예능이 아니라 공익적인 어떤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이렇게 바라본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비판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많았고요. 유퀴즈 온 더 블록이 또 워낙에 인기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보니까 더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대개 처음에는 굉장히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국가와 사회 또는 가장 그 화제가 되는 또 그래도 여기도 공익적인 어떤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될 삶을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이렇게 그 초대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러니까 당선인을 이렇게 그 부각을 해서 정치 색깔을 입힌다라는 어떤 비판도 당시에 이어지기도 했죠. 맞습니다. 참 여러 입장들을 고려할 때 어쨌든 이런 방송에 출연한다는 거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출연을 좀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뭐 정치공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또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나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능 프로그램에 꽤 많이 등장을 네. 하고요. 또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코믹하게 연설을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늘 그렇게 엄숙한 어떤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똑같은 그런 그 일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대통령은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의미 또 1주년이잖아요. 지금 5월 10일이 취임 1주년이니까 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적인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TV 출연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간 이제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했던 만큼 큰 의미 좀 지닌다고 보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요, 평론가님 네. 어떤 내용들, 어떤 현안들이 주로 언급이 될 것 같으세요? 현안은 많죠. 일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건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년을 어떠한 비전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마도 담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국민들에게 또 그러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할 거예요. 이 경제 지표가 사실상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수출 또는 뭐 각종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뭐 금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따가운 질문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나서겠다는 건 그만큼 알리고 싶다.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국정에 임하고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것들을 그만큼 알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아마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기자회견을 할 거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해서 상승해 와서 이제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좀 회복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제 40%대에는 안착을 했다고 봐야겠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5가지의 여론조사
기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국민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가 40% 초반대, 그 다음에 RN서치가 40% 중반대, 그다음에 갤럽은 30% 후반대입니다. 갤럽만.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40% 중반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 공정까지 42.5%로 40%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이 거의 대부분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유의점이고요. 두 번째는 갤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적게는 3주, 많게는 5주 동안 계속 조금씩이라도 다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선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럼 점진적으로라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꾸로 또 역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평가가 하향하고 있다. 즉 지금 부정평가가 60%대였는데 대부분 50% 초반에서 중반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있고 부정평가는 내려가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또 대통령실이 바라는 건 골든 크로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크로스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어떤 기대도 가져볼 만큼 추세선은 굉장히 지금 희망적이다. 대통령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을 좀 짚어보자면 어떤 것들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이 답변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개는 외교 안보 성과를 이야기를 네. 하고 또는 그런 개혁, 그러니까 노동 개혁과 관련돼서 노조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원칙적으로 대응한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 결단력이 있고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단력과 원칙이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또 일단 정상 외교나 누리호 성공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누리호 성공이 최근 들어서 있었고 이 누리호는 이번에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가 사실 G8에 들어간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G8에 우리가 G8이 되든 되든 그런 정상 국가들에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건 바로 우주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개척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번 누리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들을 탑재해서 다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론가님 아무래도 네. 왜 중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중도층이 한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확고한 중도층이었어요. 네. 어느 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정말 네. 콘크리트 중도층이 있었는데 네. 좀 이제 그 중도층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도층이 반응을 이제 하려고 기지개를 피려고 필까 말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중도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각각 40대 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팽팽하게 40대 40. 그 다음에 중도는 20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442인데 그러면 지금 40%대를 약간 넘어섰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존의 지지층들이 이제 돌아왔다. 기존의 지지층마저도 없을 때가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을 보면 45%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30%대라는 건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보다도 더 지지율이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40%를 돌파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야 보수층들이 총 결집을 했다. 보수층들 떠나갔던 일부 보수층들도 다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50%대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이러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지 중도층이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40%를 넘어서서 50%를 간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60% 이상으로 간다면 이제 일부 진보층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보수층들이 완전히 다 되돌아왔고 집 떠난
집토끼들이 토끼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다 돌아왔다. 그렇죠. 완벽하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중도층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마음이 약간씩 동하고 있다. 아직 중도층이 완전히 움직인 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론가님, 네. 40% 넘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게 그렇죠. 그럼 지지하지 않는 비율도 그리고 여전히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야당과의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도 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지지율 반등까지는 어렵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윤 대통령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들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까요? 일단 결단력 있고 원칙 있는 건 이미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역으로 결단력 있고 원칙 있는 것에 반대되는 측면은 뭐냐면 너무 하드 리더십이다. 즉 소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진짜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소프트 리더십이 그런 예를 들어서 좀 더 연성화된 그런 모습들, 부드러우면서도 포용력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바로 20대 여성이라든지 또는 주부라든지 이 윤 대통령의 지지를 하지 않는 층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좀 더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지율 반등 성공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평론가님 말씀한 것처럼 이 하드 리더십이 좀 더 좀 유연하게 또 여러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또 이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안전성 결론 빠진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입니다.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평론가님 좀 짚어주시죠. 네, 시찰단 단장 한국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장이 정부 청사에서 시찰단 보고를 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주의점 그러니까 우리가 눈길을 끄는 어떤 대목들은 있습니다. 주요 설비들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런 장치들 그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건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를 방출하는 상황을 즉시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일단 기사의 제목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시찰단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제목들이 기사 제목으로 많이 뽑혔는데요. 구체적 자료라고 한다면 뭐 시료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그런 오염수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입출입에서의 그 원 데이터 입출입 부분에서의 농도 그러니까 지금 방사성 농도라든지 이런 농도를 일정 기간 체크한 그런 로우 데이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일단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로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외무성이라든지 도쿄전력 또는 원자력기준위원회를 상대로 질의 응답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프스 입출구 농도를 담은 로우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쭉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건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은 이 브리핑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일단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오염수 문제의 기초는 과학인데 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들이 가서 21명이나 가서 실제 그 현장을 봤고 또 그 탱크 중에 이제 문제의 탱크가 K4 탱크인데 이 오염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탱크에 접근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상황들을 체크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내용을 보면서 자문단 민간 전문가로 꾸며진 자문단이 이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의견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뭘 보고 왔는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판적인 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그 첫 번째로 이유로 든 게 결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자마자 한 얘기도 아니고 와서 며칠 후에 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찰단의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시료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갖고 와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가기 전부터 이건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평론가님 어떤가요? 일단 시민단체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투기를 반대해왔던 그 시민단체들은 역시 우려했던 대로 거수기, 즉 찬성하기 위해서 방류를 찬성하기 위해서 간 그런 이 시찰단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문가라고 이제 그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시찰단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설계에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보고 돌아온 우리 시찰단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조사해온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동안 이제 6번에 걸쳐서 계속 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어떤 발표와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료를 분석한 그 결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이번 달 말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중간 보고서를 지금 낸 겁니다. IAEA가 지금 중간 보고서를 낸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방류 직전에 오염수를 모아두는 K4 탱크군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돼서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는 방식이 정확하고 정밀하다. 즉 일본의 지금까지의 발표가 믿을 만하다. 신뢰도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 시료 채취와 관련돼서는 IAEA 연구소 3곳뿐만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해서 우리 측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잖아요. 네. 이 삼중수소의 농도가 과연 인체에 얼만큼 영향을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IAEA는 교차 검증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그 일본의 지금까지의 주장, 처리된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어떤 상황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쨌든 IAEA와는 다르게 아직은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들 많이 담고 있는데 한국 시찰단도 현장 시찰 분석 최종 보고서 내고 좀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소한 IAEA가 이번 달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저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발표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술로서 또 이번에 시찰단이 갖고 온 어떤 로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IAEA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시료를 어쨌든 나눠서 같이 분석한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발표할 건 발표를 하자. 그것이 이제 공론화돼서
과학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 발표를 하면 그 데이터를 갖고 비판적인 어떤 과학자들도 함께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쨌든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나라가 바로 대만이죠. 네. 이제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 산 수입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우리 정부도 대만과 같은 수준을 밟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평론가님? 일단 대만이 지금 후쿠시마산 수입을 재개한 것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의 물론 우리보다 남단이긴 하지만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을 하면 캐나다 서부로 갔다가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대만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만은 지금 수입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만도 사실 이렇게 그 수입 재개를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우리보다 먼저 공식 시찰단도 보내고 또 일본의 어떤 그런 이 결과를 놓고 과학자들이 분석도 많이 하고 해서 계속 그 분석하는 어떤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조금씩 바뀌어 나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어떤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그 여론조사도 반대가 많긴 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초기에 8대2였다면 지금은 5대4 정도로 그 범위가 굉장히 좁혀진 상태에서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재개하겠다. 이 대만이 수입을 재개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역 때문입니다. CPTP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관련돼서 이런 이 무역과 관련된 동반자 협정인데 이 동반자 협정이 참 중요합니다. 11개 지역이 이미 협정을 맺었고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인데 아시다시피 같은 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또 코로나19로 해서 무역이 블록화되면서 공급망이 지금 파괴가 되고 이런 무역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협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아시아 태평양 관련된 국가들끼리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출을 제고하기 위한 서로 끈끈한 어떤 연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대만이 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수입산 재개를 지금 결정을 한 다음에 CPTPP에 가입하는 그런 지금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기제로서 대만도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후쿠시마 수입을 재개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정부로서는 만약에 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참고할 만한 그런 그 데이터와 과정이었다고 아마 대통령실은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그 오염수 방류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된 만큼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사실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돼서는 100번, 1000번을 더 고민하고 그렇죠. 더 검증을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갖고 공론의 장으로 뛰어들려면 명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우지라면 소동 기억하세요? 그렇죠. 우지라면으로 해서 라면에 공업용 네. 뭐 그런 이 연료를 아까 이 재료를 썼다. 이것 때문에 그 라면 회사 1위를 달리는 라면 회사가 추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1위를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판단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또 만두도 땡땡땡 만두 뭐 해갖고 제가 표현을 정말 못하겠습니다. 자극적이었죠. 자극적인 어떤 표현 때문에 만두 회사들이 전부 다 줄줄이 도산했잖아요. 다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광우병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광우병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뭐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시에 국민 여론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크게 그 동요를 했고요. 또 성주산 참외 기억하시죠? 네, 알죠. 성주산 참외도 역시 참외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뭐 70%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 당시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면 전자파가 있어서 참외를 못 먹게 된다라는 당시에 이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성주 참외 매출이 11%가 올랐어요. 그럴 정도로 참외는 지금 아주 안전하게 지금 먹거리로 우리의 지금 그 과일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명명하는 건 조금은 조심하자. 예를 들어서 방사능 밥상 이런 어떤 표현들은 아직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비판하는 건 좋고 우려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식으로 미리 프레임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공포감을 너무 증폭시키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비판하고 우려하고 그에 대해서 안정성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점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단순히 어떤 대책 없는 공포심을 조정하는 건 많은 또 지양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도 사회적 드네요.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민주당. 또 체포한 딜레마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빠졌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 달 12일 이루어질 전망인데 먼저 이 두 의원,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되었죠. 네. 이 의원들에 대한 혐의부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정당법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정당 내에서의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금 등을 서로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지금 구속돼 있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 통화가 3만 건이 녹취가 돼 있음, 그러니까 녹화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3만 건에 녹화된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지난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씩 들은 봉투를 처음에 10명, 두 번째 10명 해갖고 약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런 이 액수로 살포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고요. 네. 그 안에 전화 통화 내역이 모 방송국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런 어떤 이 정치 자금이 이렇게 오고 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이 있느냐, 날이 특정이 됐고요. 4월 19일, 뭐 4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특정이 됐고, 두 번째는 돈을 마련한 사람이 특정이 됐느냐, 이게 또 특정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면 스폰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돈을 마련해서 준 사람이 지금 나타났고요. 돈을 또 중개해 준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돈의 액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돈의 액수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금 특정이 됐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돈을 받은 사람이 특정이 됐느냐. 네. 지금 언론 그 녹취록에 따르면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네. 현역 의원들, 물론 현역 의원 이름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특정한 의원들 이름, 또 이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천에 뭐 어떤 의원, 뭐 재선, 삼선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녹취에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 구성 요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 특정한 액수, 특정한 사람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발부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결국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탈당하고 네. 이제 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21대 국회 들어서요. 이제 정전숙, 이상직 그리고 정창민,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반면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네 사람을 보면 앞에 세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앞에 세 사람 정정순, 이상직, 정천민 이 의원들은 사실 지금 21대 국회에 이 중반기 정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불체포 특권, 즉 이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특권과 관련해서 내려놔야 된다. 네.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또는 진영에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내려놓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연달아서 계속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아직도 그런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당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하영재 의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란 듯이 가결에 동참을 그렇죠. 한 거예요. 압박을 한 거죠. 네네. 민주당에 대해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하영재 의원은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체포가 떳떳해진 안 거죠. 되었고, 네. 물론 예 기소돼서 지금 뭐 이렇게 재판을 그렇죠.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체포는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제 현재 민주당 의석이요. 네. 167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서 노웅래 이재명 대표와의 사례와 다르게 이번엔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 좀 다소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여요. 가결에 지금 힘을 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피로도가 지금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설 때마다 이렇게 이게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느냐라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어떤 특권 때문에 국민들이 좌지우지 하는 어떤 상황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국회를 에워싸는 그런 행사가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다 국회를 에워쌌는데 이 에워싼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100개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내려놔라. 이번에야말로 이런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그 이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만약에 이것을 또 부결시킨다 한다면 그 비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에야말로 가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생각보다 많은 가결표에 민주당 내부가 좀 떠들썩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때 반란표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되는 표가 적어도 30표는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명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돼도 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실제로 그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 된다라고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 비명계에서는 다음에 올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시켜야 된다.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자신을 소명할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가결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상당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 좀 제동의결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6월 달내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왜 지난번 것들은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자동 그 호텔 관련해서 또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혐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므로 이 혐의를
다 묶어서 또 체포동의안을 낼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가결을 시키면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무조건 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 이외에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의원들과 관련해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역 의원들을 체포동의안을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국회에 제출했을 때 그다음 민주당은 무조건 다 가결시켜줘야 되느냐,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이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서 요구서를 놓고 사실 계파 갈등으로 좀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 당시 이 대선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다. 그러므로 비명계 입장에서 특히 이낙연계라든지 또는 정세균계라든지 당시에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그런 후보들과 가까운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기회를, 정당한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니냐, 빼앗긴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두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복병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성만 이번 의원의 구속영장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이 돈을 살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동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상대 후보가 지금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살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라는 게 바로 당시에 함께 뛰었던,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뛰었던 홍영표 의원 측이나 우원식 의원 측도 돈을 돌렸다고 한다면 아니 왜 우리만 돌린 거 아니지 않느냐, 당신네들도 돌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것이 확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제보를 하고 서로 이 전당대회의 어떤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자, 우리가 그렇게 진흙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양측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 또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서한 어떤 내용 담겨 있는 거예요? 윤관석 의원은 사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준 사람도 적시하지 못했고 제가 특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다 없다, 구속영장에 정확하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이게 지금 별건 수사 아니냐, 녹취록 자체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10억 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녹취록을 뒤지다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이 민주당 내부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해한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 돈봉투 혐의 의원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 그냥 반반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반반 맞겠죠. 되거나 안 되거나 사실 반반이죠. 예, 그렇죠. 이상민 의원께서는 아마도 굉장히 편한 지금 평론을 하시는데 실제로 평론가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안만 놓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안만 놓고 판단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투표 행위를 매수한 것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혐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혐의의 저기로 봤을 때, 무게로 봤을 때 가장 나쁜 어떤 그런 이 혐의로 지금 비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건이 아니라 그 다음 건들도 함께 연결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을 해서 그 이외에 닥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지금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있으므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했는데요. 어떤 결과 내려질지 뭐 제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던데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또 지금 평론가로 일하고 있지만 의원 제명을 하는 윤리위를 보질 못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의원 제명 못해요. 20대 국회에서도 43건이나 그 제소가 됐는데 한 건도 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 동료 의원들을 서로 봐주게 하는 문화 아직도 우리는 타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고 씁쓸하게도. 계시군요. 씁쓸하게도. 네. 네, 이 부분 또 어떤 식으로 또 징계가 내려질지 사실 징계가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30일 출석 정지 다음이 바로 제명으로 또 넘어가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참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를 네.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메일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살며시